예, 저희 오후 학술대회를 1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 외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술대회 끝나고 나면 5층 그랜드홀에서 세계 한국어 한마당 폐막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선생님들 저희 학술대회 끝나고 5층으로 이동하시면서 요 입장하실 때 이 경품권을 받아서 들어가시면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을 할 때 3등은 갤럭시 버즈 2, 2등은 보스 QC 무선 헤드폰, 1등은 아이패드.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따 들어가실 때 폐막식 들어가실 때 꼭 경품 받아가셔서 행운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들어오셨으면 네, 어떻게 시작할까요? 회장님 준비되셨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세계 한국어 한마다 학술대회 국어능력계획분과 사회를 맡은 국립국어교육연수과 박미영 학예연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저희 국립국어교육연수과와 한국합법학회, 서울대 국어교육연수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학술대회는 국어능력 평가의 전환기,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오후 2부 학술대회는 한국합법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로 동시 진행되며 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전환기,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의 주제로 3건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 능력 평가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국어정책 방향을 새롭게 짚어보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의 전망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에서 고민해갈 국어능력 정책 연구들을 한국화법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장 맞은편 포스터 발표 세션에는 한국합법학회에서 경상국립대학교 강민정, 서울대학교 이은석, 중앙대학교 김밀령, 부산대학교 이지은 선생님의 포스터 발표 4편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 일정 내에 신진학자들의 연구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오늘 학술대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합법학회 회장님이신 박재영 교수님의 이후 2부 분과 환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한국화법학회 회장 상명대 국어과 박재현입니다. 이렇게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 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매년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공감 이런 것도 관심 있고 그래서 세종대왕님께 한번 공감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립국어원이 또 다른 학회들이 지금 많은 분과에서 또 열리고 있는데 국어 자체 한글 자체를 잘 보존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의 원래 마음은 그죠? 이 국민들이 소통을 잘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잘 말로 글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런 세상을 꿈꾸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화법학회는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교육연수과랑 같이 이제 말하기 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능력과 평가에 대한 그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균 교수님, 조재윤 교수님께서는 이제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매체가 또 말과 글을 오가면서 이렇게 구현되는 현재의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갖다가 개념을 다시 좀 재정립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서 연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준홍 선생님은 또 평가원에서 또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셨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또 들으시게 될 거고 또 춘천여대 박성석 교수님께서는 평가 저희 쪽 말하기 평가 쪽에 또 전문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동료 평가를 활용한 구체적인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긴 안 계시지만 세종대왕의 그 스피릿이 마음이 여기 공간에 가득 차서 우리가 또 같은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또
학술적인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저희 가을 정기학술대회 합법학회의 첫 번째 발표로 모건대학교 조재윤 교수님과 대구교육대학교 박창균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준비하신 시대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재개념화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동연구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많은 고민도 있었고 사실 말 못할 갈등도 있었고 사실은 갈등은 없었지만 있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의사소통이었고요. 오랜만에 공동연구 제대로 하면서 재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같이 의사소통이 뭔가 큰 줄기를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이 어떤가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거를 지금까지 쭉 찾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여러분들 자료집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앞부분은 박창균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그 3부 3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0분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대 국어교육과에 근무하는 박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조재윤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그 연구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재개념화인데, 뭐 제목 자체부터 상당히 좀 광범위한 범위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지만 조금 일정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서론 부분과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관점 변화 부분은 제가 발표를 하고 3장, 4장, 5장은 조재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 연구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그 의사소통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과 의사소통 과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나 의사소통 개념에 대해서 연구자라든지 학문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혼란스러워서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을 빗대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연구도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 저희들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 시대 변화의 변곡점을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변곡점으로 보고 이 매체라는 것이 어떤 그 장치 개념으로 보면 삶이나 소통 방식을 또 조건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태도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을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소통의 주요 관심사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또 그런 관심사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뭐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그 의사소통 관점 변화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매체 발전과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과 중에 저희들 이번 연구에서 좀 주목한 부분은 월터 옹이 연구한 이제 그 오럴리티에 관한 연구입니다. 상당히 많은 어떤 저서를 통해서 그 옹은 이제 그 매체와 인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해왔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된 그 저서가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로 이렇게 그 번역된 오럴티 앤 리터러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옹은 구술성을 가장 오래된 의사소통 기술로 보고 매체 발달에 따라서 이 구술성이 부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매체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잔존하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매체와 더불어서 이제 변화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구술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옹의 관점을 이동 선생님은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옹의 그 매체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의 구분을 좀 근간으로 하고 또 옹의 그 논의를 발전적으로 이어간 이동훈 선생님의 제3의 구술성 개념까지 아울러서 구술성, 문해령, 제2의 구술성 이 부분은 이제 옹이 이야기한 그 시대 구분의 그 내용을 이제 수용을 하고 이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제3의 구술성은 옹의 논의를 발전시킨 그 이동훈 선생님의 어떤 제안으로 나온 이제 그 개념인데 제3의 구술성의 관점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시대 매체 구분에 따라서 의사통 관점 변화를 보고 그리고 3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제3의 구술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3의 구술성 시대에 필요한 의사통 능력을 재개념하고 좀 더 나아가서 아직 이렇게 좀 성근 논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의사통이라면 앞으로는 인간과 그 기계, 인간과 로봇의 어떤 소통이 또 다른 어떤 소통의 과제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와는 또 사뭇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일 것 같아서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전과 다른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제4의 구술성이라고 일단 명명하고 AI와의 대화와 관련된 의사통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크게 네 가지 매체, 말, 문자, 그리고 전자 매체, 디지털 매체 중심의 이런 어떤 그 의사통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매체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 중심의 그 의사통인데 구술성이라고 하고 제1의 구술성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제2, 제3이 있기 때문에 뭐 제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발화자와 청자가 물리적으로 현존하며 목소리로 표현되는 생각과 감정 교류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고 인류 언어 수행의 이제 기본으로 보고 순수한 말의 특성을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 구술성 또는 뭐 원초적 구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목소리와 몸 동작을 활용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말 중심 의사통의 특징인데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그런 개념들을 사실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검토해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그런 특징들이 드러난 정의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오면서 어떤 측면에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국어사전에서 의사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통의 아마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러한 정리에 보면 사실 뭐 매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일한 매체가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뜻을 서로 통하는 것이 이제 의사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정리를 보면 의사통에 관한 정리를 하지만은 말뿐만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서 비음성적인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비언어나 준언어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측면들은 말 중심의 의사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의 의사통 중에서 상호작용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상호교섭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발화자와 청자가 상호우전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그 둘 사이 인간적인 관계,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리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제1구술성 시대의 말 중심의 의사통은 소리를 통해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고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현존적인 상황에서 말과 말 이외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 매체가 곧 인간인 그러니까 인간을 강조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그 매체 중심의 소통관과 달리 인간 중심의 소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특징을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뽑아냈고요. 두 번째 그 문자 발명 이후에 문해력 시대이고 우리 그 지금 국내 번역된 서적에서 문자성 시대인데 지금 뭐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해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중심의 소통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자와 독자 간의 간접적인 상호작용까지로 의사통 개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문해력의 관점에서 구술성이 이해되는 시대라서 이 문자화된 구술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에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들을 살펴보면 화법이나 의사통행 정의에 구두 언어를 통해 음성 언어를 사용해 뭐 이런 어떤 그런 표지어를 쓰게 되는 거죠. 뭐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들이 의사소통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두 언어나 문자 언어로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읽기와 쓰기, 그러니까 쓰기와 읽기의 표현과 이해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처럼 듣기와 말하기를 이제 보게 됨으로써 이런 어떤 심리적인 과정으로 말하기와 듣기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롯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도 듣고 말하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개념도 기존의 리터러시의 어떤 개념에 대비해서 오롯이라는 개념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읽고 쓰는 능력에서 말하고 듣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어떤 그런 문식성 개념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통합되기도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통합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단화되고 도구화되는 이런 측면도 보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사실 그 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어떤 그 능력으로 리터러시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자 중심의 그 구술성 시대에서는 그럴 매개로 해서 의사통 개념이 확대가 되고, 표면적으로는 구술과 문자가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문해력의 어떤 우세 속에서 이 구술성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하위 문화로 존재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해력의 논리로 그 이해와 표현 과정으로 말이 듣기와 말하기로 이렇게 분리되는 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 옹의 책에서는 그 말을 바퀴 없는 자동차에 비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문자라면 그 말을 말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어떤 그런 특권적 자질을 가지고 치환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치환되는 현상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시기는 이해 과정으로 듣기와 표현 과정으로 말하기가 강조되는 그런 어떤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자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그 최초의 이제 구술성이 이제 복원되는, 소리가 복원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전자 매체에 의해서 기술화된 어떤 구술성을 제2의 이제 구술성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대표 뭐 전형적인 것 이제 현상이 대중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대비되는 그런 대중 매체 기반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화자의 소리는 복원되었지만은 여전히 시각적이고 분석적인, 그리고 일방향적인 어떤 이런 어떤 문해적인 어떤 속성들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어서 문자적 구술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정의들을 보면 대중 매체를 통한 의미 공유, 뭐 이런 뭐 그래서 매스 미디어로 많은 양의 정보를 많은 청중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어떤 정의들, 그리고 그 슈람의 정의에 보면 기존의 그 소통의 개념에서는 생각과 태도를 주고받는 것,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정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정보원도 개인의 어떤 생각과 느낌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관의 어떤 조직들이 이제 정보원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시기의 특징은 1950, 50년대에 다양한 어떤 그런 의사소통 모델이 개발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송신하고 수신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채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채널 변이를 통제하는 것이 성공적인 그 의사통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그래서 의사통을 과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채널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에서는 요 컴퓨터를 매개로 한 그 의사통도 요 그 매체를 네, 매체 중심의 의사통에 이제 포함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기존의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상호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좀 약한 상호작용이고 좀 일방향을 쓰기 때문에 초기에 또 이렇게 그 CMC들은 대부분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초기 CMC 이론도 관련되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매체 중심의 의사통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그 채널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 시대에 없었던 소리와 그리고 화자와 청자 매개되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구어적 소통 상황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의사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방향적인 어떤 소통을 유지한다 이런 부분이 좀 한계적인 어떤 한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전자매체 연속 선상에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매체들은 또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이고 그리고 소리의 어떤 복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관계, 상호작용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른 어떤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지털 매체 중심을 또 다른 어떤 양상으로 보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편하게 이제 디지털 의사통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구술성의 이제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은 디지털화됐다는 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자질은 결국 네트워크가 되면서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호 연결된 구술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소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정적인 관점에서 기호론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그 언어, 준언어, 비언어라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매체에서 현대적인 매체들까지 포함해서 의사통 정리를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듣기 말하기에 이제 그 임춘 선생님의 이제 그 예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이렇게 구획 짓기조차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 디지털 의사통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의사통과 이제 좀 다른 어떤 차이점이라면 재매개한다라는 것. 재매개하라는 것은 기존에 그냥 어떤 말 중심으로 글 중심으로 아니면 전자매체 중심으로 했던 소통의 방식들이 다시 디지털 매체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매개도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의사통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화되면서 네트워크가 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것으로 정리를 내리고 또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통 이론 초기 이론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에서 전자매체와 좀 가깝다고 봤다라면 최근에 어떤 소셜 미디어 기반의 이런 후기 CMC 이론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들 그리고 사람들 관계들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네. 이 디지털화된 매체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개인 의사통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유미디어였다면 그 이후에 디지털화된 매체들을 유뉴미디어의 어떤 이런 어떤 개념에서 그 특징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의사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양방향적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 여기까지 그 매체에 따라서 변화하는 의사통 관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네, 조재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말하기 방식 독특하죠. 2인 발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뉴스 앵커처럼 주고받기도 해볼까 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상호 연결되면서 이렇게 할까도 하다가 그건 너무 또 형식을 벗어난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적어봤습니다. 3장은 상호 연결된 구조정 시대 저희가 방금 전에 2장에서 발표했던 부분을 상호 연결된 구조정 시대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재개만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 매체, 문자, 전자, 디지털 매체로 오면서 상호 연결된 구조정 시대라고 했고 이거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 최종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기존 의사소통 개념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2장에서 하나하나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그 2장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서 특히 저희가 찾아보고자 한 것과 유사한 것들을 또 찾아보는 것이 3장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셋의 연구에서 보면 바셋에서는 사실 평가를 위해서 만든 도구이기도 하지만 바셋 연구에 보면 의사소통 코드
구어 메시지 평가, 기초 화법 기능,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된 4개의 범주로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보게 되면 뭐 기호 사용이라든지 이해와 표현 외에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목적성도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능력을 개념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찾아낸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루빈 거였는데 루빈은 워낙 이쪽에 관련 말하기 평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연구했는데 이 부분에서 찾은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식이며 일련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행동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라고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지식과 기능과 기술과 동기, 저는 이제 표현을 지식과 기능과 정서, 요즘 쓰는 말로 살짝 바꿔놨는데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아까 살펴봤던 교육과정에서도 바라보는 화법 또는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의 능력을 개념화하는 곳에서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덕 선생님 거를 가져왔습니다. 화법 능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예 이 정의 자체에서 다차원적이고 가변적이며 종합적인 능력이다라고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아예 목적 같은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능력의 하나다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린 부분, 이건 화법 능력이라는 부분, 의사소통 능력과 유사한 개념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교재에는 더 다뤘는데 오늘 발표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분의 학자는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후에 ATS거든요. 여러분들 그 원어의 발표문에 보면 원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2020년에 의사소통을 연구하면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연구하다 보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고 그 정의를 통해서 평가 요소라든지 평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의를 동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도구와 환경을 활용하여 동료 전문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등으로 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보면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문화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라고 보면 저희가 요즘 교육과정으로 보면 문화 향유 능력에 가까운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 보면 의사소통력을 매체 활용, 목적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매체 활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또는 해야 되는 기능이라든지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혜정 선생님 발표문에는 있는데 한혜정 선생님이 2015년 연구에서도 보면 하위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표현 능력, 이해 능력, 이해 및 존중 능력, 그다음에 갈등 처리 능력 이렇게 나눈 거에서도 보면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된 연구가 다음 발표에 또 발표하게 되는 박준홍 박사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고 저도 여기에 공동 연구를 해서 참여했는데 이때도 의사소통 능력을 개념화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을 소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다원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표현하거나 이해하고 문제를 점검 조정하며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좀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지식과 기능과 태도로 나누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원화된 사회 환경을 부각시킨 것,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의 가치와 역할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또 독특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로 앞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복합적 연구, 바세뇌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지금은 현재 내리고 있는 개념은 되게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2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념화하자. 두 번째는 능력을 개념화하자라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그래야 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요소를 뽑아본 것이 첫 번째가 의사소통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저희가 2장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문자 전자, 디지털
물론 이게 다르게 섞일 수도 있겠죠. 말, 문자, 디지털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에서와 연결된 논의였는데요. 각 매체의 확장이 앞의 매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잔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계속 점차 복합적인 양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지 앞의 것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특징에서 저희가 찾아왔고, 좀 현재 상호 연결된 구수성 시대에서는 매체 변화를 반영하면서 매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점을 개념에 넣도록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개념은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어과 교육과정 등을 보면 언어 사용 능력을 3가지 또는 4가지로 항상 정의 내리고 있고 그 목표로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의사소통의 목적을 자아 형성, 표현과 이해, 관계 형성과 발전, 문제 해결 등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과 이해에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던 지금 현재 2022로 치면 3가지 정도의 의사소통 이라는 것, 설득적 또는 정보 전달, 친교와 정서 표현이라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자아 형성이라든지 관계 형성과 발전이라는 부분, 이전에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참고했고, 그다음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큰 측면에서 문제 해결까지도 목표에 집어넣었습니다. 즉 의사소통의 목적은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한 가지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이 의사소통 목적을 저희가 설정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성을 존중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할 때 상황은 항상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은 공식성을 기준으로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는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측면인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상황 중에서 현존성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볼 때 근원적 구술성은 현존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존은 현재 존재하는 거고, 또는 허구적인 존재 또는 매개된 존재, 이런 것들도 의사소통 특징에서 필요하다. 특히 상호 연결된 시대에는 네트워크된 상황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다음은 능력에 대한 개념화를 가져왔습니다. 능력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찾아봤지만 의사소통 능력에서 능력을 다루고 이거를 구성 요소를 찾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자료집에 보면 이제 참고 문헌에 나오게 되는데요. 능력을 인지와 행동으로 본다, 또는 인지와 행동 정의로 본다든지, 지식과 기능과 동기로 본다든지, 그다음에 지식, 기능, 태도로 본다든지가 능력이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쓰고 있고 다른 의사소통 최근의 연구에서도 나와 있는 능력을 저희가 새로 개념화한다는 건 너무 저희의 능력을 벗어나서 지식과 기능, 태도라는 요소를 개념화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건 태도를 가져오긴 했는데, 태도가 저희가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 형성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걸 쓰는데, 이거에서 조금 더 주도성과 포용성을 좀 가져오자는 부분이고 주체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발표집에는 나오는데 의사소통 강자, 약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상호 연결 시대에는 약자라는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서로 교통하다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어를 쓰는 마당에서는 외국어를 쓰는 소통자가 약자일 수 있는데, 상호 연결 시대에는 주체가 바뀔 수 있고 주체가 주도성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강자와 약자가 스위칭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발표집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강자나 약자의 개념은 수평적이고 연결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개념을 해야 되고, 또 약자라는 개념을 좀 탈피하자는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체라는 부분이 이렇게 말중심이라는 부분이었고, 상호소통에서는 개념화하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했습니다. 즉 마지막 정리하면 의사소통을 재개념한 3가지 차원은 매체 차원과 목적 차원과 상황 차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3가지 차원은 지식, 기능, 태도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된 것이 지금 화면에 또는 여러분들 교재 자료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매체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해서 전문을 좀 제시했습니다. 큰 부분이라는 걸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전문만으로는 너무 조금 추상적이어서 좀 세부 사항을 3가지를 나눴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까 능력의 개념에서 봤던 지식, 기능, 태도라는 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공식적 비규정의 상황과 네트워크된 현존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 문자, 전자매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은 자아 형성, 표현과 이해, 관계 형성 및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목적을 기술했고요. 통합적이면서 상황에 따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표현 및 이해 상호작용, 이를 점검,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은 참여자들이 주도적이면서 포용성을 지니고 성찰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를 기르고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의사소통의 능력을 재개념화했습니다. 뒷부분은 지금 재개념한 측면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네트워크된 현존 상황을 강조했다라는 것, 다양한 매체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지식과 기능과 태도 범주로 활용해서 재개념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전문으로 나누고 첫째 세부사항, 둘째 세부사항, 세 번째 세부사항으로 나누었다라는 부분. 특히 세 번째 세부사항에서는 저희가 2022 개정교육관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고가 좀 봉봉해서 조금 더 크게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까지 기여하는 부분을 나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상호 연결된 시대의 의사소통 능력은 이와 같은 점에서 좀 특별한 점, 차별점이고 또 의사소통 교육을 저희를 하게 될 때의 함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네트워크된 현존이라는 현존성을 추가한 것, 그다음에 목적을 네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 그다음에 매체를 초연결사에 적합한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라는 것, 그다음에 태도 측면에서 참여자의 주도성과 포용성을 드러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의사소통 문화 발전까지 확장시켜서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간 좀 저희도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요. 제4의 구술성이라고 아까 박창규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AI 시대 의사소통 과제는 뭔가를 좀 더 고민해 봤습니다. 재개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기는 아직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과제를 제시해 봤습니다. 인간과 AI, 어떤 저런 AI 기계라고 대표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기계와 의사소통에서 개념화할 때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AI가 사실은 진실되지 못할 때 저희 대화의 경륜에서 지뢰 경륜이 있잖아요. 지뢰 경륜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AI 가진 주인의 문제인가? 주인이 없는 AI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윤리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책이 김명주 뒤에 발표문에 자료집에 나오는데요. 그 책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고 꾸준히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봤고 이 부분이 의사소통 개념화에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시도해 봤습니다.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재개념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구술성의 변화했고 이 마지막 구술성인 디지털 매체의 상호 연결될 구술성과 관련돼서 재개념했다는 거고 이렇게 결론은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참고 문헌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발표집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재개념화 발표에 대해 중앙대학교 이유미 교수님까지 앞으로 모시고 토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 선생님과 이유미 교수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답변 시간은 20분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시 8분이므로 2시 28분까지 토론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유미입니다. 저희 화법학회 전통에 따라 토론문은 작성했으나 토론문과 무관하진 않지만 관련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왔던 것들이 한 번에 이 세트로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리터러시도 고민해보고 의사소통 능력도 열심히 고민해보던 그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리터러시라는 단어 자체가 문해력을 넘어서서 요즘에 리터러시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어를 연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문어와 구어를 구별하기 어려워진 시대를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리터러시를 쓸까? 여기에서부터의 질문점이었는데 사실은 둘 다 어차피 그 문자라는 거에서 출발했지만 영어보다는 한자가 더 문에 탁 꽂히니까 얘를 버리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저 혼자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자체가 요즘에는 그냥 활용 능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모든 것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뭐 AI 리터러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과거에는 문자의 권력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지 되고 그것이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 매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리터러시의 관점에서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사실은 본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질문이기는 한데 시대 구분을 하신 지점에서 그 근원적인 구술성, 문자화된 구술성, 기술화된 구술성, 상호 연결된 구술성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셨는데 앞쪽은 매체 기반, 매체가 변화하는 것과의 기술성인데 상호 연결된 구술성은 사실은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계가 잘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저 혼자 했고요. 저 혼자 내린 결론은 증강된 구술성 이런 정도가 요즘 쓰는 단어들을 좀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매체 자체가 증강이 됐고 공간도 증강이 됐고 사회도 증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도 증강이 됐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찌 보면 약간 매체적인 차원들이면서도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살짝 AI 시대를 건들고 가시기는 하셨는데 AI에 있어서 그 리터러시의 이론에 있어서도 두 번째 뉴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사실 요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에 대하여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면 과거에는 권위에 의한 호소 정도의 오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계하고 할 때에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능력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소소하게는 1번은 제가 구현정 선생님 논문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못 봤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문자화된 구술성에서 구술적 문자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건 구현정 선생님 논문인데 제가 여기서도 설명을 조금 넣긴 했지만 문자적 구술성은 실질적으로 뒤에 그 문자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구술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구술이긴 구술이지만 문자처럼 편집도 되고 의도도 있고 비동시성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어떤 구조가 문자적인데 애가 구술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구술적 문자성이라고 보면 구술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이렇게 써도 될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사실 원문을 제가 못 봐가지고 이런 그냥 정말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질문이라서 요 정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발표자 선생님 두 분께서 자유롭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구술적 문자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구술성의 특성이 드러나는, 그렇지만 형태는 이제 문자라서 형태는 문자지만은 기본적인 속성은 이제 구술의 특성을 지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때 구술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방향성이 일방향적이 아니라 문자 같은 경우는 필자하고 독자가 그 분리되면서 일방향적인 어떤 관계 구조나 소통 구조를 가진다라면 양방향성을 띈다는 점하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매체로 따진다라면 우리가 챗GPT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생성형 AI하고 그 우리가 프롬프팅하고 답변 넣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술적 문자성의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그래서 뭐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저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자 매체와 디지털 매체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연속 손상에서 같이 좀 논의하기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방향성이라든지 상호작용 이런 어떤 그런 소통의 중요한 어떤 그런 본질들 측면에서 보면 전자 매체와 그 디지털 매체는 기술화되긴 했지만은 좀 엄격히 좀 다른 속성이 있어서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편하게 좀 디지털 구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게 또 실체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구술성의 또 핵심을 또 뭐 제3의 구술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근원적인 구술성에 무언가가 살아나는데 그게 결국은 상호성이고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드러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상호 연결된 구술성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의사통관 이렇게 좀 그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강된 이런 어떤 소통 구조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특징도 또 다른 또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근원적 구술성이라는 이름은 있었고 나머지 문자화된 기술화된 상호 연결된 구술성이라는 이름은 없어서 저는 장명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이 특징을 딱 한마디로 드러낼 게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대면하면서 또는 줌으로 만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큰 것이 네트워크된 구술성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또 국어 오늘 또 한글날 기념이고 국립국어원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된이라는 것보다는 상호 연결된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말은 이제 본문에서는 썼지만 제목에서는 이제 덜 쓰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이제 증강된 구술성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호 연결된 구술성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간 본연의 근원적 구술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매체적으로 그 특징을 어떻게 잡아낼까라는 고민을 이제 꾸준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두 번째로 지금 발표, 그러니까 토론문으로는 세 번째고 질문으로는 두 번째였던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판적 사고를 중심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하게 되면 사실 이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인지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015든 2022든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은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속성이 당연히 어떤 능력이 그냥 독립적이진 않아요. 당연히 중첩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걸 초점을 맞췄고 유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측면은 강조를 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보고 제가 다시 재개념한 것을 살펴봤더니 비판적이라는 느낌은 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판적 생각이 중요하지만 이거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닌데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4의 구술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 없어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상호 연결된 구술성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부분도 지금도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또는 다른 분들께서도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연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되셨어요? 아니면 추가 토론 있으시면?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주신 것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희망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성의 복원이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성이 복원의 부정적인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 기계화 소통하는 게 많아지고 자기 파편화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꾸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성은 복원해야 한다가 우리가 당위명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뭔데? 꼭 사람하고 맺어야 돼? 여기부터가 그게 왜 그래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시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세상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냥 얘기였고요. 질문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청중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 발표와 토론자 선생님께 혹시 질의가 있으신 청중분 선생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때문에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교대 국어교육과의 박종훈입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신 발표 정말로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그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환경 변화와 맞물려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확장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이제 현존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옛날식 용어로 뭐라고 부르면은 그나마 좀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면은 화자나 청자, 청자 고려 이런 쪽하고 약간의 어떤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자 청자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현존성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현존성의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 두 분 선생님들께서 구분해 주신 시대 구분에 따라서 예컨대 실존적 또 매개된 혹은 네트워크화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구분으로는 이제 담아내기 어려운 복잡한 어떤 양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화된 현존성에 대해서는 이제 허구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는 제가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어차피 이제 문자화된 의사소통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허구적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글을 쓴다고 할 때 청자를 이제 상정해서 쓴다고 하면은 구성적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긍정적인 용어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컨대 그러니까 이 전자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이제 발신자 수신자가 이제 매개가 되는 것은 이제 맞는데 기술의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한때 집집마다 있었던 자동응답기에 부재중 메시지를 녹음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내가 부재중 메시지를 녹음할 때 청자는 현장에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대도 달리합니다. 부재중 메시지를 듣는 건 이제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걸 현존성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니까 예컨대 지연된 현존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네트워크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화상 의사소통처럼 이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카톡을 보내는데 하루 종일 읽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응답을 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즉각적이지 않은 그런 양상들도 존재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 현존성에 대해서 좀 더 정교화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주신다면은 우리 학계와 교육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교수님. 네, 현존성의 개념은 그 매개된 허구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동우 선생님의 논문에서 그 현존성 구분하는 부분을 현재 가져온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허구적이라는 뜻이 좀 부정적으로 읽힌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를 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현존성, 아까 자동응답기 같은 지연된 현존성도 저희가 특징으로 삼은 것은 그 자동응답기라는 기계에 대해서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냐 즉각이냐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매개됐다라는 측면에서 용어를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대내에서도 즉각적이지 않은이라는 부분도 네트워크가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카톡이라든지 뭐든지 뭐 하루든지 아니면 뭐 익십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게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 특징은 그냥 네트워크 되어 있다는데 네트워크라는 것이 항상 즉각성을 상태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써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더 고민해 보고 저희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교수님은 더 다른 답변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박창규 교수님과 조재윤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담당해 주신 이유미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발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연구위원이신 박준홍 박사님께서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현황과 쟁점, 평가도구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2시 26분인데 30분에서 2시 56분까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박준홍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연구한 연구 내용 중 일부인 초중학교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평가 도구에 대한 현황 및 요구 조사,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 도구를 원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평가 도구 개발 시의 쟁점 혹은 난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쟁점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문해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담교사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문해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어 의사소통 능력,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의사소통은 다 구어 의사소통인데요.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관심이 초중등 교육에서 높았던 시기가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생각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해력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고 광범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들이 모두 의사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해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구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너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초중등 교육 시기 의사소통 능력 진단 및 보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초중등 의사소통 능력 평가 도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의사소통 진단 도구, 평가 도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의 배경을 삼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평가 도구에 대한 요구 조서가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한 과제의 일부 내용을 갖고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글꼴이 약간 깨지는데요. 예. 이걸로 하셔도 될까요? 예. PPT인가요? 네. 아, 그 PDF.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선생님 1,290여 명, 중학교 이제 5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요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도구 맥락, 기능, 태도의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요는 이와 같은데 이거는 뒤에서 상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활용한 경험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혹시 모르는 의사소통 도구가 있고 이것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을지도 몰라서 확인차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의사소통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진단 도구가 아니라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기, 뭐 존경하는 인물 발표하기와 같은 어떤 단편적 평가를 의사소통 진단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필고사나 혹은 수행평가 같은 것들로 기존 진단 도구로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2점대 중후반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심층 면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우관계 같은 것들도 다 의사소통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점대 후반 정도의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체계적인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평가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성은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점대 후반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4점대 후반이나 4점대 중반 정도로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주관식 의견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해 요소로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신 거죠.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파행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문어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지침이 부족하고 또 수행형이나 서답형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활용할 때는 어떤 점들이 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질문 드렸을 때에는 진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단에 따라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교사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인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관식 답변들도 같이 수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단순히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으로부터 어떠한 보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답변에서는 매체를 활용한 1인 발표는 하지만 이건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도 평가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구어 의사소통을 진단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서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도구, 평가도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역시 쌍방향, 양방향의 어떤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마지막에서도 상호적 말하기 능력, 그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도구, 그다음에 우리가 공적인 의사소통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 등의 능력 등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진단도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화법 학회가 이제 동시에 주관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같이 약간 넋두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적 의견을 보면서 이제 좀 서글프면서 참 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참 경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해력의 부족이다. 어떻게 이제 국어 의사소통 능력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 지도할 시간도 없다. 여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지도라는 것도 역시 문해력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 말이 조금 많이 서글펐는데요. 불필요한 일 벌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문화 학생들은 별도의 한국어반 운영하고 있다. 즉 모국어를 쓰는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을 하느냐, 이것은 다문화 학생들에게나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어떤 인식으로 이런 필요 없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능력 아니냐. 여전히 국어 의사소통은 문어와는 달리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일정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살펴볼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표, 토론, 토론을 통한 설득, 설명, 주장, 발표처럼 토론과 발표의 공적 담화를 평가하는 것만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의 단면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뽑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진단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어 의사소통의 특성, 여기에서는 양방향의 상호작용 평가, 상호 교섭성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까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독화만으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공적 담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관계적 차원의 능력을 포괄하는 평가 도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쟁점, 난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위 능력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너는 총점 몇 점이야, 듣기 몇 점, 총점 말하기 총점 몇 점, 이것으로 끝나서는 더 이상의 이제 뭔가 학급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어 의사소통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능력 이제 평가 도구들, 국어 능력 인증 시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국어원의 국내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그다음에 이제 저희 평가원에서 나온 문해력 진단 도구와 제가 참여했던 초중학생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하위 능력별로 점수를 산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평가원에서 만든 박선아회 박준왕 외에서는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의 하다 보니까 그 학교 급별로 한 차시 내로 초등은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내에 평가가 완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차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 평가에서도 시간은 많지만 듣기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를 같이 하는 상태에서 듣기 말하기에서는 15문항, 그다음에 17, 18문항 정도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능력별 점수를 신뢰도 있게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해보자. 지식 같은 거 빼고 태도 같은 거 빼고, 기능 중에서도 점검 및 조정 빼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공간적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설득하기, 정보 전달, 친교하기, 형성, 유지, 발전하기만 해보자라고 하더라도 몇 문항이 적정한지는 또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7개 하위 능력을 5문항 정도씩만 하더라도 35개 문항이 최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를 도식화하면은 학교 수업 내 시간 내에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문항수가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하위 능력별 점수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피드백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상적으로는 문항수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위 능별 점수 산출을 하고 싶고, 실제성 높은 맥락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정도의 시간도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호 교섭 과정의 평가를 위한 시간도 확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업 시간 내에 평가를 맞춰야 되고, 또 이 국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국어 의사소통을 한다는
할 때에는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몇 문항이나 출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고민이.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이 치를 수 있는지를 OT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가져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내용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또 한번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항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말하기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문항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교섭 과정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가 시행 및 채점이 모두 상호 교섭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평가 도구들에서 말하기조차 선다형 및 서답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형으로는 거의 평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형으로 평가하더라도 그것이 의사소통 맥락을 제시하는 방식의 차선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국어원 문항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다음 상황에서 청중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상정을 하고 이런 상황과 조건 하에서 말하는 그런 문항이 이제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개발한 문항 중에서는 이런 그 상호작용의 맥락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친구가 미술관에 다녀왔고 어떤 추억을 그리고 싶은데 질문하고 친구가 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어. 근데 너는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그리고 싶어라는 상호작용의 어떤 맥락은 제시하지만 결국 이거 역시 차선책일 뿐 진정한 상호교섭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이렇게나마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에서 상호작용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어 시험 중에서 캠브리지 시험과 아이엘츠 시험이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시험 다 모두 유학, 취업, 이민 등에서 굉장히 이제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캠브리지 시험에서는 말하기 시험에서 응시자 간 상호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하고요. 아이엘츠에서는 응시자 간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시험관과의 1대1 상호작용을 시키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캠브리지 이제 공개되어 있는 문항인데요. 여기에서 그 타운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어떠한 이제 매력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해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타운에는 어떠한 생각이 가장 적합한지 최적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라라는 응시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엘츠에서는 시험관과의 1대1 상호작용을 시키는데요. 이 스위스에서는 어떠한 소유물이 너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느냐, 너희 나라의 스위저랜드에서는 그런 이제 문항을 냈을 때 그 응시자가 비싼 차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시험관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냐? 그러니까 또 응시자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너는 거기에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하나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유라든지 그 생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논리적인 즉각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상적으로는 구호 의사소통의 특성, 즉 상호 교섭 과정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 캠브리지 시험에서는 응시자 간의 상호작용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응시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 내 대답이 거기에 부합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논리적 반응 정도만 평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호 교섭성, 그 순간순간 달라지는 의미의 교섭을 다루기에 과연 충분한 그런 상호작용이냐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보기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차선책으로 맥락만 제시한 후 독화를 시키는 것도 여전히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목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5가지의 평가 도구를 보시면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그다음에 창의적 인 듣기를 평가하고 말하기에서는 주로 설득과 설명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감적 듣기라든지 친교 목적의 말하기는 거의 매우 낮은 비중으로 평가가 되거나 거의 평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한 문항에서는 어떤 친구가 농구 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친구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보라는 식의 관계적 목적의 말하기 문항을 개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채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한 발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도움이 됐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적 목적의 그 수행 평가를 시도해서 개발하긴 했지만 굉장히 난항을 겪은 채점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상적으로는 언어적 목적, 여기서 말하는 건 언어적이라는 게 화행적 목적인 거죠. 화행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을 그 비중을 균형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자주 접하게 되는 일상 대화상의 능력도 굉장히 좋게 많이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토론 발표 등의 언어적 목적 중심의 의사소통 평가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채점에서 명확한 채점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개선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진단 모형을 활용한 평가 도구 개발 및 결과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항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지진단 모형은 하나의 문항에서 여러 가지 인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똑같이 한정을 하되 하나의 문항이 여러 가지 인지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지 요소 단위별로는 충분한 수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결 과제가 필요한 것인데요. 어떠한 인지 요소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 인지 요소들 간의 통합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요소 간의 위계 수립을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호 교섭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어떤 드라마나 영화로 보여주고 그때의 의미 교섭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났을지를 추론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갈등 상황에 대한 대화 영상을 보여주고 그 대화 속 참여자들의 의미가 어떻게 교섭되는지를 추론한 바를 기술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인 거죠. 이것은 오히려 장문의 형식을 띠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문의 형식이더라도 오히려 독화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상호 교섭성의 민감성을 훨씬 더 잘 포착하게 해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서 이거는 단적으로 그냥 짧게만 보여줘서 조금은 이제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자친구와 최근에 이별한 유진이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틈타 런던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친구 지연과 태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진이가 잘 다녀올게라고 말하니까 지연이가 상냥한 미소를 띠면서 크리스마스 때 혼자 지내지 않으려고 런던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내년엔 우리랑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라고 말합니다. 유진이는 그래 고마워라고 말을 하죠.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지연이의 말에 유진이의 감정이 상했다면 그때 지연이는 이 유진이는 지연의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 해석에 영향을 끼친 요소는 무엇일지, 즉 그 민감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문의 형식을 띠더라도 오히려 상호 교섭성을 더 잘 포착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인접 학문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토론 발표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에 따라서는 평생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일생 동안 해야 되면 또 잘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불만, 화가 나는 말 들었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상대의 문제 상황이나 아픔에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이 우리는 반드시 우수한 상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은 사적 대화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교육적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화행적 사고력만 중시하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도영 임칠성 선생님이 많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듣기 교육과 읽기 교육과 동일하게 언어적 이해를 위한 사고력 교육으로만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말하기 교육은 쓰기 교육과 동일하게 언어적 표현을 위한 사고력 교육으로만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듣기 교육을 읽기 교육으로 합니다. 말하기 교육은 쓰기 교육으로 실제로 하는 것을 요즘에 이제 현장을 나가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너 오늘도 지각했지? 지각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쭉 하다가 학생이 계속 거기에 교사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력 교육으로만 화법 교육이 이루어졌지,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졌지, 관계적 목적에 이 사람의 욕구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어 의사소통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단순히 문어 의사소통에 준언어, 비언어적 요소만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깨닫고 말의 참맛을 느낄 수 있고 관계 형성,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주변 인재 학문의 이론을 끌고 와야 되겠죠. 그것이 저는 비폭력 대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990109의 이 성취 기준 내용을 보면은 나 전달법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비폭력 대화를 갖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네 요소를 포함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략에 분명한 학습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는 나 전달법에서 네가 어제 저녁에 오지 않아서 나는 너무 속상했어 정도의 말을 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너와 상의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가 오지 않았을 때 너무 속상했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관찰된 바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그 느낌이 어떠한 욕구로부터 근원되어서 나왔는지를 말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말싸움이 아닌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렴되도록, 여기에 초점화되도록 말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즉 명확한 평가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채점 기준이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적 차원의 평가가 가능해지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폭력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말하기 전략으로뿐만 아니라 듣기 전략으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영희가 이러이러한 말을 쭉 합니다. 그랬을 때 A와 B가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명확한 관계적 목적, 의사소통 목적의 이론이었다면 A도 좋고 B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A는 그냥 그 정도인 거고 B는 우리가 그 공감하기 의 어떤 한 바보로 적극적극게 반영하기를 우리가 말하는데 그 반영하기의 구체적 원리로서 하나 그 비폭력 대화가 제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영희의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대변해서 말해주는 것들을 그 네 가지 요소에서 찾아와서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지 않을까. 즉 명확한 학습 요소 생기고 명확한 채점 기준 제시가 가능함으로써 평가 도구로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리하면은 요구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쟁점 3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 방향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대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재개념화, 평가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해 한남대학교 정민주 교수님의 토론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해주시면. 네, 토론 시간은 지금부터 20분입니다. 그래서 3시 12분까지 정민주 교수님의 토론과 그다음에 박준홍 박사님의 답변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정민주입니다. 네,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토론을 할 건데요. 토론문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표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에 관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셨고 또 그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진단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도구 개발과 관련한 쟁점 3가지 또 그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향 3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학습자의 총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이런 또 현실적인 여건 제약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신 연구자의 고민과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구에 의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토론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발표 자료에 담지 못한 여러 설명들을 들을 수 있는 목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발표에서 현장의 인식과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쟁점을 얘기해 주셨고 또 그걸 해결해 주는 개선 방향으로서 대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상세 피드백 제공이 가능한 평가 도구 개발과 관련해서 하위 능력별 점수 산출이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인지진단 모형을 활용한 평가 도구 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보통 객관식 문항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한 개 문항에 한 가지 요소를 담아서 평가 요소를 담아서 평가를 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한 개 문항에 여러 개 인지 요소를 담아서 문항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두 개 이상의 인지 요소가 담긴 문항 반응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상세한 피드백을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양방향 상호 교섭 평가 도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교섭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의사소통,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을 지필 평가로 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평가 도구들을 확인해 주셨고 또 대안으로서 교섭 과정에 대한 추론적 사고 평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황을 제시해서 반응을 유도하는 독화 방식은 상대방 특성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상호 교섭 능력을 평가한 것인가, 실제적인 상호 교섭 능력을 평가한 것인가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상호 교섭해야 하는가를 아는 지식이 고 실제로 교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는 사실 그 대단위 표준화 검사 도구인 이미 지금 뭐 예컨대 수능에서 화법 문항 같은 것도 지필로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화법 전공자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과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섭 과정을 이렇게 지필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구안하고 계신 또 다른 어떤 접근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교섭과 관련해서 문항을 예시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방식, 교섭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질문은 이제 추론적 사고를 평가함으로써 학습자 그 피험자의 교섭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섭 과정을 추론하는 문항은 이제 제가 보면서 아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설명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슬라이드 35쪽에서 제시해 주셨던 그 유진이와 지연이의 발화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진이가 이제 지연이 발화에서 감정이 혹시 상했을 이유를 추론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자아 개념이라든지 그 참여자의 관계라든지 또 그간의 가치관 이런 걸 바탕으로 뭔가 추론을 해야 되는 문항으로 예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모든 추론해야 될 근거가 문항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이런 뭐 참여자의 관계, 자아 개념, 가치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얼마나 상호 교섭을 잘 하는지 혹은 대화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아니라 화법 관련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발화자의 반응을 이렇게 해석하는 문항을 굳이 이제 지필로 낸다면 수행 평가 가장 좋겠지만 아마도 이제 연구 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대단히 평가 이런 걸 생각하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아마 지필로서 묻는 문항을 계속 전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그 모든 한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낸다면 그래도 적어도 맥락 추론이 문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안을 쓰거나 말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나 관점을 문항 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추론 문항 관련해서 장문으로 하는 것이 쓰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게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아까 발표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항 자체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까 굳이 장문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문 능력이 좋다고 해서 구어 능력 또한 좋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 또 구어로 상호 교섭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이 학생들 중에는 또 실제로 글은 잘 쓰지만 말을 조리 있게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말로 설명은 곧잘 하는데 또 글로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여러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의사소통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는 이러한 학생들의 능력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인데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간단하게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가령 인지진단 모형으로는 궁극적으로 이제 성취 기준을 유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하위 능력별로 뭔가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만약에 사실적 듣기 문항을 3문항을 냈다. 근데 그 3문항 중에 2문항은 맞추고 1문항을 틀렸을 때 이거를 잘했다 볼지 못했다 볼지를 못하니까 총점 단위로만 상중하를 나누는 방식인데, 만약에 이런 인지진단 모형으로 성취 기준 유형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기 쉽게 4개로만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공감적 듣기 능력을 했을 때 만약에 사실적 듣기에 대해서만 한 5가지 문항 중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그 도달을 했더라, 성취 기준에 도달했더라. 그러면은 그것만 도달했다가 했으면 1, 0, 0, 0이 됩니다. 유형이.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적 듣기뿐만 아니라 추론적 듣기까지 얘가 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 그러면 이 학생의 유형은 1100이 되겠죠. 그래서 인지 요소를 몇 개 추출할지, 그리고 그 추출한 것들 간에 거의 정말 0100, 1100 이런 식으로 쭉 나왔을 때 이것들 간에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위계화를 따져볼 수 있는 거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준별로 몇 가지의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얘가 어떠한 의사소통 능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총점이 아니라 하위 능력별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궁극적으로는 성취 기준을 유형화해서 그 유형별로 얘는 이런 유형에 속하니까 이러한 진단 보정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라는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평가를 앞으로는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만으로는 그 실제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차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해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만으로 그 실제 상황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지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만 있다면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어떤 그 텍스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추론해야 되는 내용들이. 근데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PPT로 보여드리는 것은 그 단적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제시해 드린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그 의사소통의 상황을 설계해서 그 설계 안에서 드라마라든지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그 구체적인 상황 맥락하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장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규모 평가를 위했을 때 장문 같은 방식이 필요해서 뭐 think aloud 방식 같은 것도 가능은 하지만 대규모로 실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문으로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는 장문으로 했을 때와 그것을 구술로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다면 물론 구술로 아마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녹여져 있는데요. 예, 그 박준홍 박사님의 그 발표에 대해 청중분들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저희가 방송 때문에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면 그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김정선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선생님.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사소통 능력 평가 진단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가의 주체가 누구고 그다음에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아주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이런 뭐 국민의 언어 능력 실태 조사나 뭐 KBS 언어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답변에서도 교사가 일 더 벌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조금 그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진단 도구를 평가원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원에서 만들어낸 도구를 교사들이 가져가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평가 도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평가원 측에서는 진단이 필요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사실 평가 도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화행 목적의 담화와 그다음에 관계 목적의 담화가 다 한꺼번에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쪼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행 목적 담화는 사고력과 굉장히 관계가 깊고 관계 목적 담화는 사실은 언어로 표출되는 거지만 자아나 뭐 사회성이나 심리학에서의 영역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고력은 이렇게 수준이 좀 널리 퍼져 있지만 관계 목적 담화는 대부분은 잘하는데 문제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대화와 관련된 수업을 하면 이거 다 하는데 왜 배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을 좀 찾아내서 뭔가 처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주로 물론 이제 예시를 든 것은 목적은 다르지만 워낙에 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제시한 거라고 말씀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체는 이제 물론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서 맞는 것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그걸 쓰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쪼개서 하고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것이 오히려 화행적 언어적 목적의 의사소통은 읽기와 쓰기 쪽으로 좀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오히려 대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애, 거의 다 잘하지 않느냐, 못하는 애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부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화나는 말을 했을 때, 나를 비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 병폐들이 의사소통의 부재와 의사소통 전력의 그 낮은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듣기를 읽기로 가르치고 말하기를 쓰기로 가르치는 그런 현상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그 효과성을 인지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효과적인 대화 능력, 인접 학문에서 정말 이거는 좀 다른 거다. 이건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교수학적으로 변화해서 가르쳐야 되는 논의를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예, 또 말씀 주십시오. 네. 더 답변하시거나 토론해 주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박준홍 강사님과 정민주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대회장 맞은편에 설치된 포스터 섹션이나 아니면 건너편에 한글 문화 산업 전시관에 가시면 국립국어 실감 콘텐츠 전시관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3시 30분까지 학술대회장에 다시 입장해 주시면 예, 마지막 세 번째 발표 저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